정우석 58. 35년을 공장 설비 기술자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새벽 6시면 현장에 나가고 밤 9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던 살. 동료들은 그를 일밖에 모르는 우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석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퇴직을 3달 앞둔 지금 그 자랑은 어느새 공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송별회 날짜를 정하자고 했고 동료들은 이제 편히 쉬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혼자 걷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가도 맞이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익숙함이 아닌 쓸쓸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요. 아내와는 15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석은 그때 반박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거라고, 돈을 벌어야 다들 편하게 사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딸 하나 낳고 헤어진 전처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먹고 사는 게 먼저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언제 당신 차례가 되나요? 우석은 그런 말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모르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노후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설명회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준비하라고, 혼자 늙어가는 건 위험하다고요. 우석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가족?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결국 혼자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늦가을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몇 없었습니다. 우석은 담배 한 대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이려다 말았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담배 끊으세요. 이제 나이가 있는데 몸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손에 연필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는 발등이 터져 있었고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끄러움인지 추위인지 모를 떨림. 우석은 무심코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아이들, 예전에도 봤던 광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 뒤편 버스 정류장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여자. 마른 어깨가 기침할 때마다 심하게 흔들렸고 손등으로 입을 가린 손마디는 앙상했습니다. 우석의 시선이 그 여자의 옆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낯익은 윤곽.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아이가 다시 말했지만 우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여 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얼굴. 그 여자가 이선영이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우석의 머릿속으로 시간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공장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던 여자. 우석은 점심시간마다 그곳을 찾았고 선영은 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우석에게 그 미소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석 씨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공장 뒤편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처와의 이혼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딸아이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석은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며칠을 고민하다 우석은 선영을 만났습니다. 선영아, 지금은 아니야.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요?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어. 미안해. 선영은 한참을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우석이 다시 분식집을 찾았을 때 선영은 없었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말했습니다. 그냥 나가더라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고요. 우석은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영은 우석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지워져 갔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면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해가 지나 이 늦가을 거리에서 다시 그 여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약 사야 해서요. 아이의 목소리가 현실로 우석을 끌어당겼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 자신과 똑같이 한쪽이 살짝 처진 눈매. 입술.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는 입꼬리.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람을 올려다보는 버릇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속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이요. 박도현. 성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저 아이의 나이는 분명 10살 안팎. 10여 년 전 선영이 말했던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우석의 시선이 다시 벤치로 향했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우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한 중년 여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참고 오래 버티고 오래 살아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아, 우석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말을 잇지 못하는 우석에게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아들이에요? 그 짧은 대답이 우석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도현은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는 분이에요. 선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엄마 오래된 친구야? 친구. 그 단어가 우석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우석은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받아. 도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보았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우석은 20해를 한꺼번에 떠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석은 선영을 찾아갔습니다. 선영이 사는 곳은 공장지대 뒤편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반지하 작은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보다 습기가 더 많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방 안은 비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도현이 그린 그림들이 빼곡했고 작은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공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석은 낡은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선영이 보리차를 따라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한 거 많으시죠?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석이 떠난 뒤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것. 출산 비용도 없어 보건소에서 낳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 친정에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으니까요. 식당 일을 했어요?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서 홀, 설거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선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회고였습니다. 도연이가 3살 때까지는 어린이집도 못 보냈어요? 돈이 없어서요? 일하는 동안 방에 혼자 두고 나갔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나 싶어요? 우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도연이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건 바랄 수도 없었죠? 선영이 잠시 기침을 했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우석은 물을 건네주려 했지만 선영은 손을 저으며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3년 전부터는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병원 가보니 폐가 안 좋대요? 오래 일한 식당 주방 환경이 나빴나 봐요? 치료는 돈이 없어요? 약만 먹고 있죠? 그나마 도연이가 학교 끝나고 문구 팔아서 약값이라도 보태주니까 고마운 아이예요?
우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약값을 벌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시간에 저 아이는 연필통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연락하지 그랬어. 우석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내가 찾아야 했는데.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석 씨, 그녀가 우석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늘 바빴잖아요? 전화해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땐 저도 젊어서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나한테도 시간을 내주겠지 하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겼을 때 우석 씨 표정을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겠다고? 당신한테 나는 우리 아이는 짐일 뿐이라는 걸요? 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당신 인생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니까요? 그 말이 우석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우석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역 앞 작은 모텔방.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우석은 20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아봤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믿었던 시간들.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세월들. 하지만 돌아보니 그 시간 속에 가족은 없었습니다. 일만 있었고 변명만 있었고 도피만 있었습니다. 전처가 떠날 때도 딸이 아빠는 집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도 우석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을 원망하는지, 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지.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줌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아버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석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8평생 그는 아버지라는 역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석은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석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퇴직 준비를 축하한다며 술 한잔하자고 했지만 우석은 조용히 사무실 한쪽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정산 서류. 35년 근속.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혼자 사는 우석에게는 노후를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우석은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인사팀으로 내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회사 복지기금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 대리님, 지금 퇴직하시는 분이 왜 기부를요? 그냥 써야 할 때가 생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우석은 그 돈으로 선영의 치료비를 보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건네면 선영이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소식은 곧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우석을 붙잡았습니다. 우석아, 정신 차려. 지금 나이가 몇인데 퇴직금을 포기해? 그 돈으로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야지. 자식도 없는데 누굴 위해 그래? 혹시 무슨 사기라도 당한 거 아니야? 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그 돈 써? 이 나이에 가족도 없는데 나중에 아파서 병원 갈 때 쓸 거 아니야? 가족도 없는데. 그 말이 우석의 가슴을 쳤습니다.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석이 가족을 외면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우석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우석은 선영이 사는 빌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아, 저번에 그 아저씨. 도현이 우석을 알아봤습니다. 엄마 계시니? 네, 잠깐만요. 도현이 안으로 들어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선영이 나왔습니다. 우석을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우석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친구세요.
우석은 도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우석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우석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선영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우석 씨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야. 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나도 알아. 10년 동안 너희 옆에 없었고 너희가 힘들 때 모른 척했어.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 나는 아버지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우석이 고개를 들어 도현을 봤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옆에 있으면 안 될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 도현은 말없이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선영도 우석도 숨을 죽이고 아이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도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그 호칭 하나에 우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같이 병원 가줄 수 있어요? 그 질문이었습니다. 게임을 사달라는 것도 용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픈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달라는 것. 10살 아이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도연아, 우석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엄마 약값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할게. 넌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공부하고 내 나이답게 살면 돼. 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 순간 도현이 우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마른 몸. 우석은 그 작은 등을 감싸 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58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선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장 같이 살자는 건 아니에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우석 씨도 저도 도연이도 다들 시간이 필요해요. 10년 세월을 하루아침에 메울 순 없잖아요.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천천히 가자.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병원 동행은 어색했습니다. 우석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을 어디 둘지 몰라 했고 선영은 진료실에 들어가면서도 우석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현만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빠 엄마 진료 오래 걸려요. 그래, 기다리면 돼. 목 마르면 저기 정수기 있어요. 응, 고마워.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온 선영에게 우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뭐래? 약 처방 받았어요? 꾸준히 먹으래요? 입원은 안 해도 돼. 선영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요? 약으로 버티는 거예요? 우석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우석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낼게요. 선영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선영아, 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까지 거절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발 이것만이라도 하게 해줘. 선영은 한참을 우석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병원, 세 번째 병원. 횟수가 거듭될수록 세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우석은 병원 가는 길에 도연의 가방을 들어주었고 도연은 자연스럽게 우석 옆에 붙어 걸었습니다. 선영도 이제는 우석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도연이 수학시험 봤어요? 그래. 어땠어? 100점 맞았대요. 우석이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했네.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엔 과학도 100점 받을 거예요. 그런 일상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석은 도현과 단둘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선영은 집에서 쉬고 우석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도연아, 뭐 먹고 싶어? 도현이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가스요. 엄마랑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석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10살 아이가 돈가스 한 번 먹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 가자. 제일 맛있는 대로. 식당에서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도현은 포크와 나이프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 우석을 쳐다봤습니다. 우석이 천천히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야. 도현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맛있어요. 그 환한 웃음을 보는 순간 우석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모두 놓쳤구나. 첫 걸음마, 첫 말, 첫 등교. 아이가 자라는 모든 순간을 우석은 없었습니다. 아빠, 도현이 불렀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현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내일도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그럼, 그럼 모레도요? 모레도 그럼. 도현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계속 있어줄 거예요. 엄마 말로는 어른들은 약속 안 지킬 때도 많대요. 우석은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아빠는 너한테 10년 세월을 빚졌어. 그 빚을 갚으려면 아마 평생이 걸릴 거야. 빚이요? 응. 옆에 있어줘야 할 시간들을 못 있어준 거. 그게 빚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계속 옆에 있을 거야. 안 가. 도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도현을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우석은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돈을 벌었다고 믿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쥔 이 작은 손, 이 작은 믿음보다 무거운 건 없었습니다. 돈보다 늦게 깨달았습니다. 성공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늦게 와도 되지만 오면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우석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8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우석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58살 퇴직을 앞둔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셨나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가족보다 일을 먼저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가족이 편하게 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가족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석처럼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후회하고 계신 선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면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마음쉼터 라디오였습니다.